이번 시간에는 개항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제 개화 정책과 거기에 대한 반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앞서서 이제 우리보다 먼저 개항을 했던 청나라와 일본은 어떤 이제 개화 정책들을 펴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요, 청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체서양, 그러니까 중국 자기들을 이제 근본으로 삼고 서양을 이제 하나의 쓰임으로, 그러니까 그 용도로서 한다라고 하는 그 중체서양을 내세우게 되고요. 그래서 전통을 기반으로 해서 서양의 기술들을 받아들이는 형태로 근대화를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무 운동을 실시를 하게 되고요. 반면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이지 유신을 단행함으로 인해서 과학기술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그 근대 정치나 사상까지도 다 서구적인 것들을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부분까지 나아가게 되고, 이게 일명 이제 문명 개화론으로 주창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두 가지 흐름이 이제 조선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이제 조선에서는 통상 개화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의 그런 통상 개화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개화파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박교수나 이제 그 유홍기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개화 통상론이 제기가 되었었던 거고, 여기 박교수 밑에서 이제 김옥균이나 서광범 양반 자제들이 서로 이제 개화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개화파를 형성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이제 영향력이 조선 정부에도 미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개항을 한 이후에 조선 정부는 이제 개화 정책을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통리기무안문이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이제 그 개화 정책의 핵심은 결국은 부국 강병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군대 양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양성을 하게 되는 거고, 이 이제 신식 군대를 교육시켜줄 일본 교관을 초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대 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기기창, 방문국 이런 것들, 근대 기구들도 설치를 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개화 정책을 추진을 해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는 이웃 나라들이 어떻게 이제 개화 정책을 펴는지, 어떠한 이제 기구들이 설치되고 있고 활동들을 하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사절단들을 파견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신사, 일본에 이제 수신사를 파견을 하게 되는 거고, 그게 이제 1차 김기수가 대표로 나가게 되고, 2차 김홍집이 이제 수신사로 가게 되는 거고, 이 2차 김홍집이 수신사로 파견됐을 때 그때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책을 얻어서 이게 이제 조선에 들어오게 되면서 개화 정책을 펴는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시찰단, 조사 시찰단이라고 하는 게 일본에 파견이 되게 돼서, 이거는 이제 그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학교나 공장들 이것들을 시찰을 해서 그 보고서들을 이제 정부에 작성해서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개화 정책의 어떤 그 기본 방침으로서 많이 적용이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청나라에는 영선사를 파견을 하게 되는 거고, 이때 이제 가서 이제 무기, 그러니까 양무 운동을 하고 있는 이제 그 청나라의 모습을 보고 무기 제조 이런 것들을 통한 것들을 보면서 이제 조선에서 이제 기기창 이런 것들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 수교를 맺고 나서 이제 보핑사를 미국에 파견해서 미국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제 견문을 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개화 정책을 정부가 추진을 하게 되는데, 한편에서는 이 정부의 개화 정책에 대한 우려, 그 다음에 이제 반발의 움직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대부분 이제 양반 관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는 유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게 일명 위정 척사 운동입니다. 자, 위정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것을 바로 잡는다,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척사라고 하는 것은 삿된 것을 배척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 양반 사대부리나 유림들이 보기에는 성리학적 질서인 거죠. 이걸 이제 그대로 고수를 해 나가고, 그 다음에 삿된 것, 즉 이제 서양의 이런 문물이나 서양의 이제 이 통상 요구 이런 부분들을 배척하자라고 하는 요구들이 이제 운동으로 일어나게 되는 게 위정 척사 운동입니다. 자, 이 위정 척사 운동은 이제 개화 정책의 시기에 따라서 또는 그 서구 열강들과의 수교 관계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게 되는데요. 일단 1860년대 처음 이제 위정 척사 운동을 제기하는 건 이항로, 기정진이 이제 추진을 하게 되는 거고, 이때는 이제 척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이제 화친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였던 거고, 그 당시 이제 흥선대원군은 철저하게 이제 척화비를 세우고 세국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흥선대원군을 지지하는 이런 입장들을 펼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러다가 1870년대 들어오면 그 일본하고 우리가 이제 강화도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 1870년대 들어오면 최익현이 일본이나 서양이랑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외양 일체론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면 안 된다, 이거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방을 하면서 이제 그 개항 반대 운동
운동으로서 위정착사 운동을 전개를 해 나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1880년대에 되면 이제 그 1882년에 미국과 수교를 하면서 그 이후로 이제 서구 열강들과 수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런 이제 서구 열강과 수교를 맺게 된다 보니까 서양 세력과의 수교 반대하는 운동으로 이제 확대가 되게 되는 거고, 이때는 이제 이만손을 중심으로 해서 영남의 이제 유림들이 이제 상소를 올리는 영남 만인소 운동 이런 것들을 펼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정부가 추진하는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90년대에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뒤에서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을미사변이 일어나게 되고 단발령들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결국은 의병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위정착사 운동도 의병 운동으로 이제 확대가 되는 이런 모습들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화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위정착사 운동도 변화한다라고 하는 그 관계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정부가 개화 정책을 열심히 펴고 있었고, 특히 이제 군대, 그 신식 군대를 이제 열심히 양성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구식 군대에 대한 차별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개화 정책을 펴려고 하다 보니까 신식 군대도 만들어야 되고, 근데 여러 가지 군대 기구도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당연히 국가 재정이 많이 투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는 세금의 부담이라고 하는 게 증가가 일어나게 됐던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일본과 이제 수교를 맺으면서 이제 곡식들이, 양곡들이 이제 무한히 이제 일본으로 유출이 가능하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곡식이 부족한 상황이 생기고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는 이러한 이제 평민들이, 백성들이 이제 그 생활고를 겪는 상황 속에서 여기 이제 덧붙여서 구식 군대들은 사실은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게 하나 더 고통이 추가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구식 군대가 신식 군대에 대해서는 저렇게 정부 차원에서 많이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는 반면에 구식 군대에 대해서는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는, 월급이라고 받았는데 반 이상이 축정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이제 폭주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 구식 군대에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1882년 임원년에 일어났던 군란, 그래서 이모군란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구식 군대가 폭동을 일으키면서 결국은 그 민씨 집안, 고관 귀족들, 그 다음에 관료들 이런 집들을 습격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본 공사관도 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명상황후가 이제 이때 습격을 어떤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급하게 이제 피신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이모군란을 일으켰던 구식 군인들의 요구 조건은, 또는 그 같이 동조했던 백성들의 요구 조건은 결국은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이다 보니까 흥선대원군을 다시 이제 재집권을 요구를 하게 되는 거고, 결국 이 상황에서 이제 흥선대원군이 다시 재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재집권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결국 이제 그 위기감을 느꼈던 민씨 정권 입장에서는 결국 청나라에 이제 이 이모군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요청을 하게 되는 거고, 이 군대 요청을 받았던 청나라가 군인들이 이제 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나라가 군대가 출동하면서 이모군란을 진압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흥선대원군을 이제 청나라로 압송하고 다시 이제 고종, 그다음에 민씨 정권이 다시 자리를 잡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모군란은 정리가 되게 되는데요. 이 결과 결국에는 이제 청나라가 어쨌든 이 이모군란을 진압을 해줬기 때문에 청나라 입장에서는 이 조선을 도와준다는 명목하에 고문관을 파견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마진창이나 멜렌도르프들이 이제 고문관을 파견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 상민 수륙 무력 장정이라고 하는 이제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청나라 상인들이 조선의 내륙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교역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허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이모군란 과정에서 일본 공사관이 습격을 당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 이런 것들을 청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일본과도 이제 재물포 조약을 체결하면서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 공사관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명분하에 일본 군대가 이 한성에 주둔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재물포 조약이 됩니다. 자, 이 이모군란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제3차 수신사가 이제 일본으로 이제 파견이 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박용우가 이제 수신사의 대표로 파견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때 이제 나아가면서 수신사로 파견이 되어 가면서 조선에 대한 독립국임을 또는 자주국임을 내세울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태극기를 만들어서 가게 됩니다.
그 태극기가 여러분이 보시는 이거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조선이 자주국이다 표방을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태극기가 이제 우리 이제 조선 정부의 국기로 나중에 이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임오군란이 일어나긴 했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개화 정책이 일어나지 않게 되느냐? 그렇지는 않죠. 개화 정책은 다시 계속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만 일시적으로 잠깐 주춤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화 정책을 추진하자고 주장했던, 이제 통상 개화론을 주장하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이어받아서 형성되었던 개화파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어떤 그 주춤하는 개화 정책에 대한 불만이 다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개화 정책에 놓고 결국 개혁파가 온건파와 이제 그 급진파로 다시 양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건개혁파 입장에는 뭐 김홍집이나 어윤중, 김윤식 이런 사람들이 결국 청나라와 같은 양무운동의 이제 모델을 세우자 해서 동도 서기론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쪽에도 우리의 이제 정신과 서양의 기가 흔한 서양의 문물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우리 나름의 천천히 점진적으로 개화 정책을 펴자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급진개화파 입장은 개화파 형성의 주축이 되었던 김옥균이나 박용효, 뭐 그다음 서광범 이런 이제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일본의 문명개화론을 모델로 해서 이제 빨리 개화를 하자. 그다음에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거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개화 정책을 펴자라고 하는 내용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런 급진 개화파들 입장에서는 임오군란 이후에 그 개화 정책을 주춤하게 되는 정부에 대한 불만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고, 결국 청나라의 어떤 입김이 커지는 부분에 대한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청나라의 간섭,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결국은 이 젊은 급진 개화파들이 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1884년 갑신정변인 거고요. 자, 이때 이제 1884년에 우정국, 요즘에 우체국인 거죠. 우정국 개국을 이제 하게 됐는데, 이 우정국 개국을 이제 하나의 계기로 삼아서 이 축하연을 발판으로 이제 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개화당을 수립을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어떤 이제 개혁들을 추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자기진의 요구 조건을 담은 14개의 개혁 정강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갑신정변의 14개 조항들을 보면 이들이 어떤 거를 이제 지향했는가 하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2조를 보면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 신분제 폐지를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면 3조를 보시면 조세제도를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재정은 호조로 통합한다. 그러니까 이제 왕실과 국가 재정이 분리되어 있는 걸 이제 하나로 재정을 일원화하자라고 하는 주장들을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14조를 보시면 대신과 참차는 의정부에 모여서 정령 의결하고 반포한다 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의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일명 이게 이제 내각제를 하자. 말 그대로 입헌군주제를 지향하는 모습들을 이 정강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젊은 급진 개화파들이 어떤 이제 근대 국가를 수립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이 정강을 통해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게 처음에 이제 갑신정변을 일으킬 때 당연히 이제 청나라에 대한 견제가 필요했던 거죠. 이 당시 이제 청나라가 베트남을 놓고 프랑스랑 이제 그 다투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에 주둔하고 있었던 청나라 군대 일부가 그 베트남 이제 프랑스와 싸우기 위해서 이제 철수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이 갑신정변을 일으키었던 주도했던 급진개화파들은 청나라의 간섭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시점. 그러면 나아가서 이제 일본에서 병력에 이제 우리가 정변을 일으키면 도와줄 수 있느냐 이런 이제 병력의 약속도 받아놓은 상황이었던 거죠. 이제 그걸 믿고 정변을 일으켰던 건데, 문제는 청나라 군대가 빨리 다시 돌아오게 됐다라는 거고, 청나라 군대가 생각보다 빨리 돌아오니까 일본이 이제 도와주기로 약속을 했지만 이때는 오히려 일본이 개입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파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청나라 군에게서 이 갑신정변도 3일 만에 결국은 끝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에 의해서 이 갑신정변이 이제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청의 내정 간섭은 더 강화가 되는 이런 이제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갑신정변 이후에 결국은 일본은 이제 배상금 지불을 요구하면서 한성조약을 체결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본하고 청나라 사이에서는 자기네끼리 만약에 조선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경우, 즉 병력을 동원해야 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서로 이제 통보를 해주자라고 하는 텐진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의 군대를 파견,
일본이 파견하면 청나라에 알리고 청나라가 파견을 하게 되면 일본에게 알리는 상호 통보하는 이러한 것들을 텐진 조약을 맺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갑신정변 이후의 정세를 보면 결국은 청나라 내정 간섭이 심화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청나라 내정 간섭을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 이게 하나의 과제로 떠오르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조선 정부는 러시아와 이제 교섭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 입장에서는 내려오는 러시아 세력을 견제한다라고 하는 명목하에서 이 거문도를 점령을 하게 되고 이제 거문도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청나라의 내정 간섭, 그다음에 러시아의 남하, 그다음에 영국의 다시 거문도 정력을 통한 러시아 견제, 이런 이제 관계에 오히려 조선이 끼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 내부에서는 유길준이나 이 부들러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중립파론을 제시를 합니다. 이렇게 열강들의 이 싸움 속에서 조선은 중립화를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중립을 유지시켜달라. 이런 요구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논의들은 결국은 조선 정부가 이제 별 관심이 없었고 여기 나아가지 못하게 되고 당연히 열강들 입장에서 여기에 반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중립화론은 크게 대두되지 못하고 막을 내리게 됩니다.